하셨고 굉장히 많은 어떤 신학책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다양한 어떤 우리 이제 클럽에서 좋은 영향을 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좀 뒤에서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진원입니다. 뭐 10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멤버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힘드실 텐데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짧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톰라이트 책을 보면서 정말 열광을 했죠. 열광. 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열광을 했는데 제가 정말 톰라이트를 이렇게 10년간 알면서 이번에 이 책에서 제가 맡은 이 챕터를 보면서 톰라이트가 틈이 있구나. 정말로 틈을 발견했어요. 로마와 관련돼서는 톰라이트가 시오노 나나미보다 모르는구나.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로마 역사에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적게 썼을 수도 있고 몰라서 좀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나온 책에 이 챕터 5장에 나온 로마에 대해서는 얘기는 틈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로마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톰라이트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약간 부연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이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황제인가? 왜냐하면은 그 알랭 바디우라든가 뭐 지제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신학을 반제국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톰라이트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열광을 하냐면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눈으로 1세기를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된 17세기의 신학을 우리가 20세기에서 다시 1세기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자꾸 난다는 거죠. 그런데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세기 황제의 시대를 보면 여기 또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독점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점 권력이 로마에서 중세로 넘어와서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서 이 삼권 분립의 민주의 정치 이 체계를 이뤄냈는데 이런 눈으로 보면 이 황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로마라는 제국 자체는 무너뜨려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역시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로마 제국과 1세기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요를 했고 황제제에 대해서 약간 엔티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탈레반처럼 세계 문화유산인 불상을 깨야 돼. 단군상을 깨야 되고 절에 가서 석굴암에 이 석굴을 다 깨야 돼.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 황제제의를 과연 단순히 저스트 우상숭배라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시스템이 등장했고 왜 용인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이 책을 그대로 요약하면 이제 황제 제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7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그냥 보시면 동방의 왕을 신이라 생각하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제가 이거 딱 읽으면서 빙고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논쟁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논쟁이 그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있는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주로 이제 했던 쪽은 동방입니다. 시리아랑 뭐 터키 이쪽 지역,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됐던 아리우스파가 그 선교를 했던 지역은 이쪽에 유럽 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 이퀄 신이라고 딱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그런데 100% 신이 아니고 한 1%는 인간이야. 그리고 99%는 신. 이렇게 논쟁이 나온 거거든요. 호모 이시우스, 호모 우시우스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그 논쟁을 읽으면서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동방은 천자, 중국에서 천자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동방이에요. 여기 딱 홈라이트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게 보면 인간과 신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더라도 신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분리되어 있어요. 동방 쪽, 이 서방 쪽에 아테네나 이 그리스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쪽 유럽 쪽에서 처음에 그 아리우스파 쪽에서는 예수님을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고 이 동방 쪽에서는 워낙 문명의 발상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이제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제의라고 하는 황제가 곧 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동방에서부터 출발했고 동방에서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번 동방의 속주들은 이미 로마 제국과 같은 이름을 지닌 로마 여신, 그러니까 여신 로마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 로마라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황제를 플러스하는 것은 아무 그 거리낌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로마인들은 군사적 지도자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경우 그 지도자를 신으로 보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존재했다. 4번, 로마에는 전통적 종교가 쇠퇴해갈 때 아우구스투스는 전통적 종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5번, 대대로 전해오는 종교 전통. 아까 그 박재현 선생님이 발표할 때 여기 이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이게 동전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뭐 하나 조그만 거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붓두막이고요. 붓두막 신을 모시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라레스와 페나테스가 붓두막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마인들도 역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종교적인 것, 종교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가족에서 지내는 가정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집안 가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신으로서 아우구스투스를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숭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번, 여러 문화들에서 섬기던 전통적인 신들을 재해석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자기 아우구스투스나 안토니우스 같이 이제 싸웠던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떤 신의 어떤 대리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는 그 현상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아우구스투스랑 전쟁을 했던 안토니우스가 자기는 디오니소스파다. 디오니소스의 신의 어떤 정기를 받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나는 아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7번, 로마인들의 자신들의 속국을 지배한 방식이 이제 속주 지배층들의 충성과 권력 유지인데 이제 로마인들이 속국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지역 대리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리자들 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도록 정치적으로 하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가지 중에서 1번을 빼고 6가지는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 톰라이트의 궁색한 변명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신격화가 황제제의가 있었나라고 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네로까지 나오는데 요약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생전의 신격화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생전의 신격화를 거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살아있을 때 신으로 보는 개념은 이미 생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그러면 신격화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건립돼 있었다. 사후에 신격화가 진행됐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죠. 티베리우스도 역시 생전에 신격화를 거부했지만 당대에도 역시 신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후에 신격화가 진행됐다. 세 번째 황제 이제 칼리쿨라, 거의 미친 황제거든요. 이게 멘탈이 거의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격화를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제 칼리쿨라 다음 황제인데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네로 다음이구나. 네로 다음 황제인데 네로도 이제 신격화를 했죠. 거의 칼리쿨라, 네로 이게 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신격화하고 이제 강요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이 칼리굴라나 네로가 다 강제로 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안 팔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살으려고 강제로 하진 않고 조심스럽게 이제 신격화를 진행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신격화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강제로 했던 신격화는 대부분 황제들 중에서 정신나간 황제들만 했습니다. 그 온전한 정신을 가진 황제는 강제로 신격화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진행했고 대부분 사후에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울 시대가 이제 네로 황제 시대니까 네로 황제는 당연히 강제로 신격화를 했던 시대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 도미누스란 용어를 이제 사용했던 것은 분명히 충분히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엔티로서의 그 개념을 갖고는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전체 로마 역사 초기의 역사를 볼 때는 정신 나간 황제들 빼고는 그렇게 신격화를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너무 이쪽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 찬송시가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거기서 똑같이 유앙겔리온을 씁니다. 용어를 똑같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화가 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 이전에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온 평화다 해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평화를 가져온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두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투쟁도 하는 거.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신격화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 측면을 강화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도 신격화가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원래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제국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그걸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같이 넣은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격화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카이사르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양자로 삼을 때 딱 보니까 얘는 정치는 굉장히 잘할 애야. 근데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애를 붙여주고 하나는 이 대외 선전과 외교를 잘할 애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오른팔 왼팔을 딱 붙여놓고 전쟁을 할 때는 아그리빠가 가서 다 이제 하죠. 아그리빠 아시죠? 그 미술 하는 애들이 맨날 이거 그림 그리는 그 아그리빠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선전과 이런 모든 외교는 마이케나스가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이케나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도대체 1세기에 이 황제 제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도대체 황제 시스템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왜 나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21세기 민주주의 피해 대가를 치르고 민주주의 성취한 입장에서 볼 때 황제가 독재 권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다라는 거, 오해. 예. 왜 황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제 로마의 역사가 중요한 역사가 1세기까지 요게 있어요. 포에니 전쟁이 있고 동맹시 전쟁, 마리우스 술라의 내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의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전쟁이 다 사라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탈리아 로마고 여기가 이제 이게 다 카르타고라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국가죠. 전쟁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하죠. 근데 이 전쟁을 1차 포에니 전쟁하고 3차 포에니 전쟁을 한 후에 1, 2, 3, 4 이렇게 계급이 쭉 나오는데 이 계급 간 격차, 소득의 격차를 보시면
1차 포에니 전쟁을 한 다음에는 10배, 3차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게 500배가 차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다 겪어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여기가 이제 로마의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전체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정 출산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일단 세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혈세라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징병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징병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군대에 징집돼서 군대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는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워낙 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도시를 점령을 하면 3일간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약탈하는 거예요. 다 제주 거 다.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 길은 곧 죽지만 않으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싸울 때 이 가벼운 무장을 한 경보병이 있고요. 그 다음 중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병대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 갑옷을 준비할 때 자기가 준비해요. 자기가. 그래서 소득이 약한 사람은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갑옷이나 창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좀 자산이 있는 중상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갑옷이 세요. 무기도 좋고. 그리고 얘네들은 중간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은 말 타고 기병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딱 나면 초반부에 앞에 그 젊고 이런 애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힘이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기갑을 아주 튼실히 한 그 중산층 보병들이 나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로마 군단의 백본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뭐 히알리투스인가 뭐가 그 중산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기병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잖아요. 탱크. 그래서 사상자를 보면 제일 앞에 선 애들이 제일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무산 계급들, 여기는 군대는 안 가는데 요 밑에 있는 계급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죽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을 한번 끝나고 나면 이 귀족들은 한번 또 끌고 나갈 때 한 몇백 명씩 끌고 나가니까 이쪽에서 더 많이 차지하겠죠. 여기는 죽는 사람이 많고, 실컷 전쟁이 가장이 나갔는데 뭐 잔뜩 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그대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3번 딱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보면 10분 남았어요. 예. 이 동맹시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게 이 로마 조그만 이 시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에 이렇게 많은 작은 소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동맹의 형태를 되고 있어요. 동맹의 형태를 되고 있는데 이 동맹시에는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병력은 제공은 하는데 같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분명히 이겼는데 그 모든 돈은 로마 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 그것도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라쿠스 형제라고 그래서 이게 뭐 토지 개혁해야 되고 뭐 그러다 이제 다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빵 터진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그래서 이 전쟁이 딱 터졌는데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한 사람이 이 사람 마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의 이제 부하 중에 술라라는 사람이 있고 아까 문진수 교수님이 했던 술라가 이제 5개 군단을 이끌고 와서 그리스를 이제 멸망시키죠. 드라다테스 왕을.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정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정치 색깔이. 이 마리우스는 이제 로마 공화정 말에 로마 정계는 원로원파와 민중파로 갈라져 있다. 원로원파는 원로원의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이고 민중파는 전통적인 과정 대신
시민들에게 직접 호선을 막는 선언은 정치가들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숙부인 마리우스는 민중파 정치인이다. 그 부하였던 술라는 원로파였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원로파랑 민중파로 나눠졌냐면 아까와 같은 이유. 포에니 전쟁 다 끝났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이 원로원들은 계속 부자가 됩니다. 원래 로마는 왕정을 했어요. 처음에 로뮬루스 형제가 왕정을 했다가 중간에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중간에 다시 왕정을 했다가 왕이 이제 폭정을 해가지고 쫓겨나고 나서 이제 원로원 그 공화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죠.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전통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인 독재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1인 독재에 대한 혐오.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혐오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 1인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 그냥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혐오를 갖고 있는데 이 원로원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블리제 오블리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귀족들이 앞서서 이제 나가서. 근데 그게 까보면 뭐 먼저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겠다는 얘기를 이제 노블리제 오블리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리우스와 술라가 민중파랑 원로원파로 나눠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는 술라가 이제 정권을 잡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마리우스의 조카거든요, 조카.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살생부를 만드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살에. 18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카이사르는 이제 살생부에서 빠졌지만 로마에 있을 수 없어서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망명을 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왜 브루투스가 죽였냐면 그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오랫동안 그 같이 데리고 있던 정부의 아들이에요. 정부의 아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 갈리아 지역에서 이제 같이 7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막 죽음의 위기에서 서로 구해주고 그렇게 하고 카이사르가 자기 아들처럼 보살폈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가 죽이거든요. 왜 죽이냐면 결국에는 카이사르는 민중파예요. 그리고 이 브루투스는 원로원파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카이사르가 딕타토르라든가 이런 어떤 독재 권력에 대한 이 야심을 조금씩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니까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제 기원전 130년 당시 지중해 세계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보면 지금 이 로마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잖아요. 남유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이제 술라가 여기 점령했죠. 여기 약간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로원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로 점령을 한 이 세력들이 원로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금들은 전부 원로원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귀족들에게.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 로마가 전체 갈리아 지역과 이거를 다 협원을 한 다음에 나온 지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들을 하고 이 남쪽 남유럽의 일부는 여기가 원로원령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 중부 유럽 그 다음에 이쪽에 팔레스타인하고 제일 중요한 데 어디냐면 이집트는 황제령입니다. 왜? 카이사르 혼자서 이걸 다 점령했어요. 카이사르 혼자서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세금과 돈은 카이사르 1인에게 다 귀속됩니다. 1인에게. 그래서 1인에게 귀속이 됐는데 그거를 아우구스투스한테 넘긴 거예요. 너 가져. 그래서 이 황제가 된다는 길은 이거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그 원로원들이 300명이나 되는데 원로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는 황제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군인들은 징병을 해서 전쟁을 하고 나면 1년에서 2년 단위로 다시 돌아가요. 해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군인이 아니죠. 근데 카이사르가 처음으로 직업군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령한 지역을 군인을 보내서 땅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탈했으니까 재산이 형성되겠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권력의 충성도는 황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민중으로서는 뭐 원로원을 바라보고 살지, 황제를 보고 살지가 아주 명쾌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황제를 바라보고 살면 이 넓은 땅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원로원을 바라보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재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세기에 황제라는 시스템이 독점 권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로마의 원로원들의 모든 과정들을 원로원 그 집단 지도 체제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은 집단이 지도 체제가 로마를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중파의 입장에서 그런 권력이 나온 것이지 결코 1인 독재의 권력을 위해서 황제 시스템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눈으로 알렌 바디우나 지제기 모드지 그건 반제국주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톰 나이트가 난 틈을 봤다. 톰 나이트의 틈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 황제 제의가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황제 그 자기의 신격화를 거부했던 거는 자기가 독점 권력까지 가졌는데 황제 신격화까지 되면 바로 암살당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이 정서상 바로 암살당합니다. 왜 그 임페라토르라는 그 저희가 있고요. 딕타토르라는 게 다 1인 권력을 의미하는 건데 아우구스투스는 이 용어를 다 안 써요. 그리고 프리캡스라고 하는 용어만 딱 씁니다. 이건 제1시민이거든요. 이 딕타토르라든가 임페라토르를 딱 쓰는 순간 자기가 암살될 거 알거든요. 이걸 다 카이사르가 썼거든요. 그래서 암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으려고 프리캡스만 딱 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신격화까지 돼 이거는 뭐 언제 죽을지 딱 날짜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나 정신 제대로 박힌 황제는 신격화를 굉장히 거부하고 사후에 신격화가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생전에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동방쪽 속주에서는 이런 왕과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일치되는 그런 문화를 정서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신격화들이 이제 많이 진행돼 있던 거죠. 진행이 이렇게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황제제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왜 이 시기에 황제라는 시스템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 그런데 이렇게 오랜 내전을 아우구스투스가 끝낸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몇백 년, 200년 정도를 이 로마인들이 시달린 거거든요. 외부 전쟁, 내부 전쟁 막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악티움 해전인데 그걸 안토니우스랑 했잖아요. 저기랑 아우구스투스랑. 엄청난 피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이 다. 그랬기 때문에 팍스 아우구스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바울은 거기다 갖다 대고 야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도미누스다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우상 숭배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평면적이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톰 나이트의 틈을 봤다라는 것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